안녕하세요. 그루잠입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힘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저임금제부터 시작합니다. 최저임금제도에서는 이제 올해, 작년 최저시급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그리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기대 효과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최저임금제 목적, 기대 효과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소득 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으로써 산업, 직종, 지역 간의 임금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계층별로 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소득 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업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나친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 경쟁을 지향한다. 임금 임금을 깎는 식의 비용 절감 방법이 아니라 네, 공정하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산업 구조의 고도화. 이것도 위의 내용과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임금을 절감하고 인건비 삭감하는 대신에 생산 방법을 개선하거나 경영 합리화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가가치 생산성이 높은 산업 부문으로 노동력이 이동할 수 있다. 산업 구조의 고도화 목적이 있습니다. 노동력의 질적 향상 목적도 있습니다. 노동자 생활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겠죠. 최저임금 제도가 실시되면. 그러면 이러한 생활의 개선을 토대로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미래에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 노동력이 되잖아요. 이러한 미래 노동력의 또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생산력 증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노동력의 질적 향상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산업평화 유지, 노동쟁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기 활성화의 기여,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는 얘기는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서 네, 생활비 또 생계비 플러스 기본 소득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로 인해서 창출되는 수요, 유효 수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국가의 실현. 이런 목적 기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소득 분배 개선, 공정 경쟁, 유도, 산업구조 고도화, 노동력의 질적 향상, 산업평화 유지, 경기 활성화, 복지국가 실현. 네, 이런 목적들이 있고, 주의해야 될 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오답지로 자주 출제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용 확대.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 확대와는 고용 확대의 목적으로 이제 실시하는 제도는 아니죠. 네.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면 기업에서 더 많은 고용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더 낮아질 테니까요.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업 해소. 최저임금 제도는 실업 해소를 위한 목적의 정책이 아닙니다. 네, 이 두 가지. 고용 확대, 실업 해소의 목적은 아니다. 다음,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는데 2022년과 2023년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네, 9,160원이고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그래서 2022년보다 5% 오른 9,620원이다. 이렇게 하고 문제 풀면서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1번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인상한 시급 8,350원이다.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다시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2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하지 않고 누가 할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3번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임금 근로자죠. 보호한다. 아주 난리 났네요. 여기 띄어쓰기랑 오타랑.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꼭 이제 앞으로는 더 잘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 4번.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에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 2번. 2번.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 및 기대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 산업평화 유지, 유효 수요의 억제가 아니라 창출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효 수요의 창출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로 네,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거리가 먼네요. 산업 간, 직업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것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3번. 최저임금제도 기대의 효과가 아닌 것은 소득 분배 개선 효과, 공정 경쟁을 유도합니다. 고용 확대는 이제 최저임금제도와 관련이 없겠죠. 오히려 최저임금제도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목적이 있다. 4번. 최저임금제 도입의 직접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고용 확대 목적은 아니라 그랬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나머지 선택지를 보면 구매력이 증가하고 생계비가 보장되고 경영 합리화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 5번. 최저임금 제도의 기대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목적, 기업 간 공정 경쟁 확보 목적, 산업 평화를 유지하는 노동쟁의를 이제 미리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실업의 해소는 최저임금제 기대 효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6번.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업 간, 직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 구조의 고도화, 청소년 취업 촉진은 네, 거리가 먼 내용 되겠습니다. 7번. 최저임금 실시에 따른 효과, 고용 증가. 고용 증가는 아니죠. 오히려 고용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내용. 틀린 내용이니까 네, 정답이 아니죠.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찾는 거니까요. 노동력의 질적 하락. 노동력의 오히려 이제 질적 상승을 네,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의 임금 삭감 수용. 네, 요것도 이제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공정 경쟁 확보가 최저임금제 실시의 기대 효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8번.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장려세제 EITC라고 하면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우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 이하인 가구들에 대해서 이제 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빈곤층들에 대해 세금을 좀 부담을 낮춰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근로 활동을 장려하는 네, 혜택이 되겠습니다. 1번. EITC, 근로장려 세제는 저소득 근로계층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EITC는 이론적으로 저생산성,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제 맥락상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지원을 해주니까 근로활동을 장려하는 혜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을 유발하지 않는다. 3번. 최저임금 제도 하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그 혜택이 주어진다. 이것도 그렇겠죠.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이러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4번. EITC와 최저임금제 실시는 공통적으로 사중 손실 발생으로 총 경제 후생을 축소시킨다.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 같죠. 이게 사중손실, 총경세, 후생 처음 보는 말이더라도 딱 보면 EITC랑 최저임금제 실시는 경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제 요런 의미 같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틀린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이고 요 사중손실, 총경세, 후생 이거 뭐 굳이 이제 정확하게 몰라도 되는데 우선 후생의 의미를 보면 후생하면은 쉽게 생각해서 복지 떠올리시면 됩니다. 웰페어 영어로 이제 웰페어인데 복지의 의미를 떠올리시면 돼요.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것, 윤택하게 하는 것을 후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경제 후생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경제의 이익을 축소시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최저임금제나 근로장려금 이런 제도들이 나온 배경은 다 후생경제학이라는 경제학에서 한 그 하위 분류죠. 후생경제학 분야를 기반으로 나온 이런 제도들입니다. 후생경제학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 여기서 말하는 총경제 후생이죠. 총경제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 이게 후생경제학이에요. 그래서 그 후생경제학 기반으로 나온 제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복지를 실시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경제적 후생,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요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틀린 얘기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이 문제 뭐 기억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으로 갑니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9,160원이라고 했고요. 2023년 10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 상승한 얼마라고 했죠? 9,620원. 11번 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저임금제는 비숙련 노동자에게 해당된다. 네, 대부분 이제 그렇겠죠. 해고자, 취업대기자, 구직 포기자는 실업자에 포함된다. 일단 이제 뭐 해고자나 취업대기자는 뭐 그 기간을 또 따져봐야겠지만 일단은 구직 포기자 어때요?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이 되죠. 이렇게 다시 적어볼게요. 여기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구직 단념자, 니트족이라고 하죠.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3번 효율성 임금, 효율 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게 임금을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4번 최저임금 노동조합 또는 실업 탐색 등이 실업의 원인에 포함이 된다. 그렇습니다. 직업 탐색이 원인이 되는 것은 어떤 실업이었나요? 네, 우리 공부했죠. 마찰적 실업, 직업 탐색, 그리고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임금 인상의 효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실시 하에서는 노동 수요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노동 수요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실업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4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노동조합 얘기를 빼먹었는데 이제 노동조합도 마찬가지. 노동조합에 의해서 어때요? 임금이 높게 설정되겠죠. 임금이 높게 설정되면 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 공급이 많아집니다. 그럼 노동 공급이 초과 공급이 됨으로써 또다시 이제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11번 정답은 2번. 네, 이번에는 고임금 정책. 고임금 정책은 어떤 정책이라고 했죠? 네, 효율 임금 정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고 하면서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효율 임금 정책은 고임금 정책입니다.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의 균형 임금, 시장에서 정해지는 임금이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효율 임금 정책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효율 임금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기업 간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중 노동 시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중 노동 시장이라는 것은 1차 노동 시장, 2차 노동 시장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1차 노동 시장은 고임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그런 일자리들이 이제 1차 노동 시장에 해당이 되고 2차 노동 시장은 미숙련 노동자, 뭐 비정규직 노동자, 열악한 근무 환경 뭐 이런 노동 시장을 2차 노동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이 이중 노동 시장 서로 간에 이제 교류가 없다, 단절돼 있다. 뭐 이런 이론인데 이렇게 고임금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노동 시장의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효율 임금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이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 임금을 책정한다. 기업이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해서 노동 생산성 증가를 도모한다. 2번이 맞는 내용이죠. 2번 효율 임금 정책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 효율 임금 정책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 틀린 것 1번.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 상실 비용을 증대시켜서 직장 상실 비용 말 그대로 직장을 잃었을 때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죠. 손실. 그래서 고임금이니까 직장 상실 비용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 중에 태만하지 않게 한다. 고임금 지불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신규 노동자의 훈련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신규 노동자 훈련에 비용을 많이 비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죠. 고임금 정책이랑은. 고임금은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 귀속감을 증대시킨다. 네. 돈이 최고죠. 네. 노동자 입장에서는. 4번. 고임금 지불 기업은 신규 채용 시 지원 노동자의 평균 자질이 높아져서 보다 양질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효율 임금 이론에서 고임금이 고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 상실 비용을 증대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한다.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통제 상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임금은 노동자의 사직을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신규 노동자의 채용 및 훈련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네. 균형 임금을 지불하여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거죠. 경제 전반적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달성되도록 한다. 네, 4번이 이제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4번. 여성의 특정 직종에 집중되면서 여성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면서 여성 노동 시장의 경쟁이 격화된대요. 그러면서 여성의 임금이 낮아지는 현상. 네, 이것은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잡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특정 직종에 몰려서 여성들끼리 경쟁이 격화되고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 혼잡 효과. 그리고 나머지 3개의 효과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출제가 다 되는 내용들이죠. 위협 효과, 파급 효과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쵸? 위협 효과 뭐였죠? 노동조합 공부할 때 비노조 부문에 임금을 올려주는 거죠. 왜? 비노조 부문에서 이제 노조를 조직할 것 같으니까 사용자 측에서 위협을 느끼고 비노조 부문에 임금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노조 부문과 노조 부문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것. 위협 효과에 대한 이야기. 파급 효과도 기억나시나요? 파급 효과는 이전 효과 그리고 해고 효과라고도 했습니다. 이전 효과.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해요? 노동조합이 조직된 부문에서 비조직된 부문으로 노동력이 이전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직 부문에서 임금 인상이나 또 뭐 수요 감소, 노동 수요 감소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노동력이 이제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노동력이
비조직 부문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조직 부문은 임금이 낮아지는 거죠. 임금이 하락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임금 격차가 더 커진다. 노조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진다. 그래서 파급 효과. 다음 대체 효과는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공부를 할 겁니다. 네. 노동 공급의 후방 굴절 곡선. 이것도 아주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이에요. 매번 되는 내용인데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명칭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뒤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5번. 고임금 저인건비 전략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고임금 저인건비라고 하면 개인별로 임금 수준은 높은데 저인건비라는 전체 총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총 인건비. 그러니까 적게 채용을 하는 거예요. 고임금을 주되 적게 채용하는 것. 소수정예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특공대. 그래서 개별 임금을 많이 주고 전체 인건비는 낮추는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생산성이 높아야겠죠. 적은 인력을 채용하니까 고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력의 정예화가 필요하다. 인건비 전략을 가장 중요시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고임금이니까 인건비 전략을 가장 중시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정예화해서 하는 전략입니다. 정답 4번. 네, 이번에는 유보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유보임금, reservation wage. 유보임금은 희망임금, 의중임금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임금 수준을 희망임금. 그래서 의중임금이라고도 하고 근로자의 의중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그래서 유보임금, 보상을 요구하는 임금, 눈높이 임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유보임금, 희망임금, 의중임금 다 같은 의미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주관적 요구임금 수준이다. 시장에 참가해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보임금은 실제 임금과 일치한다. 근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바로 풀어봅니다. 1번. 유보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유보임금의 상승은 실업기간을 연장한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임금이 높아져요. 높아지면은 어때요? 실업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내가 희망하는 임금이 높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으니까. 기억 맞는 이야기. 내가 기대하는 임금, 희망하는 임금이 높아지니까 기대임금을 상승시키는 거죠. 네. 디귿. 유보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시한 최고의 임금이다. 기업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희망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내용. 유보임금은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 수준의 임금이다. 그래서 기억, 리을. 정답 2번. 2번입니다. 노동자가 기꺼이 일하려고 하는 최소, 최저한의 주관적 요구 임금은 의중임금, 유보임금, 희망임금. 그래서 정답 1번. 이번에는 임금 결정 이론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임금 결정 이론. 임금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임금 생존비설, 노동가치설, 임금 기금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되는데 한눈에 우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딱 한 줄씩으로 비교 요약을 해보면 임금 생존비설이라는 것은 임금이 결국에 생존비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임금이 생존비 수준으로 결정이 된다. 라는 것이 임금 생존비설. 노동가치설은 임금이 생존비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 요게 노동가치설. 노동가치설 하면 마르크스를 떠올리세요. 마르크스의 이론이거든요. 마르크스 하면 어때요? 네, 노동자 계급을 굉장히 대표하는 이런 학자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 노동가치설은 임금은 생존비 이하로 낮아진다 라고 이제 주장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임금 기금설이라는 것은 임금 수준이 생존 수준, 그러니까 생존의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생존비설은 임금이 생존비에 일치한다. 노동가치설은 그것보다 더 낮다. 임금 기금설은 생존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 수 있고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임금 생존비설, 임금 철칙설이라고도 합니다. 임금에 대한 철칙이다 라고 해서 임금 철칙설이라고도 부르는데, 애덤 스미스, 우리 유명하죠.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리카르도, 멜더스, 요 학자들의 이론입니다. 배경이 17세기 중상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중상주의라는 것은 상거래, 상업을 중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상주의자들은 주장을 한 게 우리 국부의 증대를 위해서, 우리 국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중상주의자들은.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의 임금, 요 맥락에서 나온 것이 임금 생존비설입니다. 그래서 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궁극적으로 생존비에 일치하게 된다. 최저생활비에 일치하게 된다라고 한 것이 임금 생존비설입니다. 이 임금 생존비설은 아까 학자 누구 있었죠? 애덤 스미스, 리카르도, 멜더스, 요 세 명인데, 멜더스라는 학자가 이제 인구론을 주장했어요. 그 인구론의 내용이 이겁니다. 인구론을 기초로 했는데, 임금이 생존비 이상으로 높아지면 인구가 증가한다 라는 거예요. 반면에 임금이 생존비보다 낮으면, 임금이 생존비보다 적으면 인구는 줄어든다. 이게 멜더스의 인구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임금이 생존비보다 높으면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말은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은 어때요? 임금이 다시 내려간다는 거죠. 네, 임금이 내려간다. 그리고 임금이 이제 생존비 수준으로 뭐 맞춰진다 이 얘기인데, 또 거기서 이제 임금이 생존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노동 공급이 또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임금이 다시 생존비 수준에 맞춰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임금이 생존비에 일치하게 된다. 요게 임금 생존비설입니다. 그래서 멜더스의 인구론을 기초로 했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카르도, 멜더스, 애덤 스미스, 요 세 학자.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임금이 생존비에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자연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노동 수요에 의한 결정인가요? 노동 공급에 의한 결정인가요? 네, 노동 공급에 의한 결정이죠. 인구가 늘어나느냐, 인구가 줄어드느냐, 이거에 따라 임금이 지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공급에 의한 임금의 자연 결정 이론이다. 임금 생존비설. 임금에 대한 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철칙과도 같다라고 해서 임금 철칙설. 끝. 다음 노동가치설, 노동력 재생산비설입니다. 노동력 재생산비설, 노동가치설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무엇의 가치에 의해서, 생활 필수품의 가치에 의해서, 생필품의 가치에 의해서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생필품의 가치에 의해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생활 필수품이라는 것은 어때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활 수단이잖아요. 네.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활 수단이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그래서 노동력 재생산비설이라고도 합니다. 노동가치설, 노동력 재생산비설.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을 이야기하면서 자본주의 특성 때문에 임금이 생존비 수준 이하로 낮아진다 라고 했어요. 자본주의 특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실업 공부할 때 기술적 실업 기억나시나요? 네, 기술적 실업, 마르크스 산업예비군 있었잖아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노동력이 기계들에 의해서 밀려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 특성 때문에
임금이 생존비 수준 이하로 낮아지게 된다. 노동가치설, 노동력 재생산비설. 마지막 임금 기금설입니다. 임금 기금설이라는 것은 임금으로 제공될 수 있는 부의 양, 총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에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부의 총액 또는 기금은 정해져 있다. 일정하다. 그리고 이 기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될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임금으로 지불되는 액수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금 기금설입니다. 이 임금 기금설은 한계 생산력설에 영향을 미쳤어요. 한계 생산력설에 영향을 미쳤고 고용이론, 임금 물가 악순환설, 지불 능력설 등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요 두 가지 정도는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한계 생산력설 그리고 고용이론. 네. 그래서 한계 생산력설이란 쉽게 말해서 임금이 수요 공급, 노동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네, 요 이야기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한계 생산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건데 뭐 이제 깊이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노동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된다. 이게 한계 생산력설. 그리고 고용 이론이라는 것은 고임금이 고실업을 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고임금이 고실업을 야기한다라고 주장한 것이 고용 이론. 네, 뭐 요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면 좋고요. 임금 물가 악순환설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임금 인상을 위한 뭐 쟁의 행위, 임금 인상 운동 이게 물가 상승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임금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게 서로 악순환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불 능력설은 지불 능력 하면은 기업의 지불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임금은 기업의 지불 능력에 의존한다. 뭐 이런 이론이 지불 능력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면서 또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고전학파의 임금론인 임금 생존비설. 임금은 궁극적으로 생존비 수준에 일치한다라는 게 임금 생존비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노동력 재생산비설. 생활 필수품의 가치에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유사점은 노동 수요 측면의 역할을 중시한다. 아니죠. 네. 일단 임금 생존비설은 노동 공급 측면을 이야기했잖아요. 인구의 증가, 감소를 통해서. 2번 임금 수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필수품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죠. 생존비라는 게 생필품의 가치고 노동력 재생산비설도 생활 필수품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이 유사한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임금이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이론은 생존비에 대한 얘기죠. 임금 생존비설. 정답은 3번. 3번. 임금 기금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금 기금의 규모는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임금의 크기는 임금 기금을 노동자 수로 나눈 값이 된다. 네, 그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임금 기금설은 노동 공급 측면의 영향을 중시한 노동의 장기적인 자연 가격 결정론에 해당한다. 이거는 어떤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노동 공급 측면을 중시했고 인구가 장기적인 자연 가격, 인구가 증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했고 궁극적으로 자연 가격, 어떻게 자연이 결정된다 그랬죠? 생존비 수준에 맞춰진다라고 주장한 임금 생존비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임금 기금설은 고임금이 고실업률을 야기한다는 고용이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4번. 임금 기금설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한 임금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노동조합 무용론이 제기되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임금 기금설이라는 것은 임금으로 줄 수 있는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해서 아무리 교섭을 해도
인상은 불가능하다. 총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2번이었죠. 정답 2번. 4번. 임금 물가 악순환설, 지불 능력설, 한계 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친 임금 결정 이론 뭐였죠? 네, 임금 기금설이었죠. 그래서 한계 생산력설은 노동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된다라는 것이고, 지불 능력설은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임금 물가 악순환설은 임금 인상 운동이 물가를 높이고 물가 올라가면 명목 임금이 올라가고 서로 악순환하면서 이렇게 된다. 네. 5번으로 갑니다. 임금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금 생존비설은 임금 상승이 노동 절약적 기계 도입 따른 기술적 실업, 이거 뭐죠? 기술적 실업, 산업 예비군, 마르크스의 노동 가치설, 노동력 재생산 비설에 관한 내용이네요. 1번이 틀렸습니다. 2, 3, 4번 내용 읽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임금 기금설은 어느 한 시점에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부의 총액이나 기금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3번 임금 교섭력설은 우리 처음 보는 내용이네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용 기회나 노동 공급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금이 교섭력 강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학설입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섭력 강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4번 임금 철칙설은 임금 생존비설이죠. 노동자의 임금이 생활비에 귀착된다. 생활비를 중심으로 약간 변동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생활비에 일치한다. 정답 1번. 네, 이번 내용은 노동 대가설이랑 노동력 대가설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노동 대가설과 노동력 대가설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 대가설은 말 그대로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에 대한 대가다. 노동력 대가설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구분이 편합니다. 그래서 출제된 거는 이제 노동 대가설인데 혹시 이제 혼동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노동 대가설은 노동의 대가다. 근로에 대한 대가. 노동력 대가설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간주하는 것 노동력 대가설. 그래서 노동 대가설은 노동에 대한 대가잖아요. 구체적인 일 한 거에 대한 대가니까 직능급 해당이 되고 직무수당 이런 게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되겠죠. 직무수당, 직능급, 직책수당 이런 게 설명 가능한 것이 노동 대가설. 한편 노동력 대가설은 휴업수당, 가족수당, 물가수당 이런 거는 이제 직접적인 그 노동의 대가는 아니잖아요. 일을 해서 버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노동력에 대한 대가다. 노동력 이제 회사 소속에 있는 그것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봅니다. 노동 대가설, 임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의 하나인 노동 대가설, 노동에 대한 대가죠. 구체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 그렇기 때문에 직무수당이 해당이 되고 휴직수당, 휴업수당, 가족수당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 회사 소속의 노동력으로서의 대가, 노동력 대가설. 정답은 1번. 네, 이번에는 노동시장 이론들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동시장이 생산물 시장과 다른 점. 경제 이론에서 노동시장 하면은 이제 수요 공급, 똑같이 수요 공급이 존재하죠. 생산물 시장도 그렇고,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이라고 하면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있겠고, 생산물 시장에서도 이제 생산물 시장은 재화 시장이라고도 하죠. 네,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이 존재합니다. 이 두 시장의 다른 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는 거네요. 1번.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력 상품은
노동자와 분리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는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개입이 됩니다. 2번, 노동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 요소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득의 원천이 되는 것이 노동이다. 한편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는 인적 자원이 되는 것이 노동이다. 3번, 일반 상품과 달리 노동력 상품은 비교적 동질적이다. 동질적이지 않죠, 노동력은. 네. 따라서 노동시장은 단일한 시장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틀린 내용이네요. 노동력 상품은 동질적이지 않고 오히려 재화시장, 생산물 시장에서는 상품이 동질적인 경향을 띠겠죠. 3번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4번, 노동력은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화폐소득 이외의 사용되는 장소, 일의 성격 등에 의하여 노동 공급이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번,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지칭한다. 2번,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이란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파트타임직을 확장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외부적으로 이제 수량적으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고, 내외부의 흐름을 원활히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직을 확장시키는 것. 3번,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의 예로는 변형시간 근로제,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이 있다. 요거는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의 예입니다. 이거를 의미를 뭐 다 공부하지 않아도 딱 맥락상 그렇잖아요.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조직 내부 외부 간의 노동력의 그 이동이 유연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보면 3번의 경우는 그런 맥락이 아니죠. 그냥 조직 내부에서 근무 시간의 유연화에 관한 이야기니까 3번은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번이 틀린 이야기. 4번, 기능적 유연성이란 생산 과정 변화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적 유연성은 적응력을 높이는 것. 3번,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지칭한다 라고 했습니다. 2번, 다기능 공화, 배치 전환, 작업장 간 노동 이동 등을 통해 생산 과정 변화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 이것을 기능적 유연성이라 한다.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 작업을 하청의 형태로 외부에 주거나죠. 죄송합니다. 외부에 주거나 용역업체에 의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 할 수 있겠죠.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를 통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일시 휴업이나 휴가 증가, 주휴 2일제 등은 노동시장 유연성의 유형 중 하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신속한 고용 조정 능력을 갖춘다. 신속하게 고용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전직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 능력 높이는 것,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죠. 국제노동기구와의 연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은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업에 유리한 쪽일까요? 노동자 쪽에 유리한 쪽일까요? 기업 쪽에 유리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그런데 국제노동기구라는 것은 이제 노동자들의 이런 권익
대한 보호를 위한 기구죠. 그래서 국제노동기구와의 연대를 모색한다. 이게 가장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동 수요 측면의 능력 위주 인사 관행. 이것도 노동 수요자가 누구예요? 노동의 수요자가 바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능력 위주 인사 관행 확립한다. 정답은 3번.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조항이 등장하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이게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기업이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에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도 등장을 하는 반면 거기에 따른 또 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률도 제정이 되고, 그래서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답은 4번. 6번. 한국 노동시장에서 인력난과 유휴 인력이 공존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근로자의 학력 격차의 확대. 근데 학력 격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대졸자들도 훨씬 많아졌고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확대, 미숙련 노동력의 무제한적 공급.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확대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은 항상 인력난,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반면에 또 20대 청년 실업자들은, 구직자들, 미취업자들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유휴 인력들. 이게 공존하는 이유,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답 3번. 7번. 우리나라의 노동 공급 추이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출산율이 저하되고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됩니다. 인구의 고령화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있죠. 2번. 선진국에 비하여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시간의 감축이 나타난다. 계속 줄어들고 있죠. 주 45시간에서 주 40시간 됐고, 점점 감축되고 있습니다. 4번. 우리나라의 연간 실제 노동시간은 제조업 중심 국가인 일본보다 짧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8번. 우리나라의 연령별, 성별, 고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도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출산율이 둔화되고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번이 맞는 얘기고요. 2번.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보다 낮은 편입니다. 3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연령 계층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연령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함몰된 M자형 곡선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생애 경력의 단절, 경력 단절에 기인하므로 선진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M자형 곡선이 맞긴 한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근데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아니고 한 30대 중반 정도, 30대 중반, 후반, 이때가 가장 최저치예요. 그래서 이 연령대가 20대 후반, 30 초반이 아니라 30 중반쯤이 이제 최저를 나타내는 M자형 곡선이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 아니고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고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9번. 1998년에서 99년 경제위기 기간, IMF 기간이죠. 이때 나타난 우리 노동시장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고 분쟁의 증가. 많은 인원들을 이제 해고함에 따라서 해고 분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대폭 감소됐죠. 이제 고용 자체, 경기 자체가 워낙 침체되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여력이 없죠.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많이 해고가 되고 이제 노동시장도 이로 인해서 많이 유연화 되는 이제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도 감소하게 되고 임시직, 일용직 고용 비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고용 시장,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관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10번.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 시장에 나타난 변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정규직 노동이 증가했고요. 노동조합 조직률이 감소했습니다. 네, 노동조합 조직률 또 노동조합의 힘이 이제 많이 약화되는 시기죠. 노동시장 유연화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대량 실업이 일어났습니다. 정답 2번. 11번. 노동 수요 측면에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노동 수요 측면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는 거죠. 세계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 환경의 변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 비정규직을 더 많이 뽑게 되는 것이고요. 정규직 근로자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 증가하게 됐고요. 고학력 취업자의 증가, 이거는 관련이 없죠. 오히려 고학력 취업자의 경우는 정규직이 이제 더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 증가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규 노동자 고용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더 많이 뽑게 됩니다. 정답 3번. 12번.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이유를 짝지은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 증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업이 증가하고 또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는 것. 요거는 둘 다 고용 불안정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와 관련됩니다. 제조업 부문의 비중 증가. 요거랑은 이제 직접 관련이 없고요. 오히려 뭐 서비스업이라면은 더 연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은 오히려 이제 교육 훈련이 또 필요한 숙달이 필요한 부문이 많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C. 경쟁의 세계화 등에 따른 경영 합리화의 압력. 경영 합리화라는 것은 고용시장,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련이 되잖아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3번. 노동시장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망 직종, 비인기 직종 변화에 따라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기업 회계제도의 변화, 회계제도의 변화랑 고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도 고용에 영향을 미치겠고 산업구조 변화 당연히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14번. 노동의 이동은 노동자의 이동을 무엇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인가? 보통 노동력이 어디에서 이동을 해요? 기업에서 이동을 하잖아요. 기업에서 기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가장 먼저 공부할 내용은 신고전학파 이론입니다. 신고전학파 이론, 경쟁 노동시장 가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신고전학파 이론이라는 것은 신고전학파 이론에서 주장한 것은 이제 노동시장은 이제 완전 경쟁 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는 동질적이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경쟁 노동시장 가설, 모든 노동자는 동질적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모두 동질적이고 노사단체도 없고 정부의 임금 규제도 없고 아무런 제한 이런 게 없는 그냥 자연 상태,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공급은 내부 노동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외부 노동 시장을 통한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고 노동력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고용주는 완전한 정보를 갖는다라고 한 것이 경쟁 노동 시장 가설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고용주는 완전한 정보를 갖고 노동력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노동 공급은 외부에서 그 노동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모든 노동자는 동질적이다.
우리 그 상품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 네, 요것과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똑같이 노동 시장에 대입을 해보시면 네,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전학파 이론, 경쟁 노동시장 가설. 네,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노동력의 동질성을 가정하는 이론은 신고전학파 이론. 노동자는 동질적이다. 2번. 노동시장에 관한 신고전학파의 주장이 아닌 것은 경쟁적 노동시장 맞죠?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다 아니죠. 이거는 이제 이중 노동시장에 관한 이야기고 2번이 틀린 이야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리고 노동자는 동질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동력은 자유롭게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다. 3번. 경쟁 노동시장 경제 모형의 기본 가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노동자와 고용주는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거나 떠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고용주는 완전한 정보를 갖는다. 사용자의 단결 조직은 없고 노동자의 단결 조직은 있다. 아니죠. 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야기. 직무의 성격 모두 동일하고 임금의 차이만 존재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경쟁 노동시장 경제 모형의 기본 가정과 거리가 먼 것은 내부 노동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내부 노동시장은 가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와 고용주는 완전 정보를 갖죠. 노동자는 능력이나 숙련도의 차이가 있다? 아닙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노동자가 동질적이다라는 가정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노동자 개인이나 개별 고용주는 시장 임금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네. 모든 것은 이제 시장, 노동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5번. 경쟁 노동시장 경제 모형의 가정으로 틀린 것은 1번. 모든 노동자는 동질적이다. 노동자의 단결 조직과 사용자의 단결 조직은 없다. 모든 직무의 공석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 노동시장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3번이 틀린 내용. 노동자와 고용주는 완전한 정보를 갖는다. 정답 3번. 다음 중 경쟁 노동시장 모형 가정으로 틀린 것은 노동자 개인이나 개별 고용주는 시장 임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노동자의 단결 조직과 사용자의 단결 조직은 없다. 모든 직무의 공석은 외부 노동시장을 통해서 채워진다. 노동자와 고용주는 완전 정보를 갖는다. 네, 그래서 정답 3번. 신고전학파의 경쟁 노동시장 가설을 공부해봤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노동시장 이론은 분단 노동시장 이론입니다. 분단 노동시장 이론은 제도학파에서 주장한 이론인데요. 이 제도학파의 분단 노동시장 이론은 신고전학파를 비판하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신고전학파에서 경쟁 노동시장 가설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경쟁 노동시장 가설을 잠깐 다시 복기해보면 모든 노동력은 동질적이고 노동자와 사용자는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고 네, 시장은 이제 외부로부터 노동력을 공급받고 네, 모든 것이 이제 뭐 동질적 동등한 환경에서 임금이 결정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이러한 소득 격차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은 동질적인 환경에서 임금의 격차가 생기는 거는 결국은 개인적인 특성이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제도학파는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자, 보시면 출현 배경.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 실패.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 노력이 실패를 했고 네. 또한 이러한 빈부격차, 소득 격차가 개인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신고전학파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죠. 실제로 연구해보니까 개인적인 특성이 소득 차이와 연관이 된다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해서도 노동자를 교육훈련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효과, 과연 있느냐, 이것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또한 빈부격차로 인한 인간 소외, 인간 차별, 네,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분단 노동시장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신고전학파를 비판하면서 이제 나온 이론이다 보니까 딱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죠. 노동시장은 하나의 연속적 경쟁적 시장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란 다른 속성의 근로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단되어 있다. 또한 이 분단된 시장은 상호 교류나 이동이 불가하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단된 시장은 서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차이가 현저하다. 그래서 요 시장과 요 노동시장은 서로 완전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 상위 좋은 시장이다라고 하면 여긴 열악하고 굉장히 힘든 소득이 굉장히 낮고 이렇게 분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득 불평등의 주 원인은 앞에서 말했듯이 개인적 특성이 아니다. 개인적 특성이 아니고 제도적인 장애물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도학파죠. 문제는 제도적 장애물이다. 구체적으로 시장 구조가 문제고 직무 구조가 문제고 계급 구조가 문제다. 이런 것들이 소득 격차를 만드는 거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제도적 장애물이 빈부 격차를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제도 학파입니다. 그래서 분단 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시장의 수요에 초점을 뒀어요. 노동시장의 수요에 초점을 뒀어요. 그리고 내부 노동시장을 강조합니다. 자, 실제 노동시장에서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것은 수요자라는 거예요. 노동시장의 수요자. 노동시장의 수요자는 누구죠? 네, 기업이죠. 기업이 노동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주도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취업 가능한 일자리 수, 직무의 수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내부 노동시장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노동시장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래서 공공고용을 확대하거나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강조했던 게 노동의 인간화, 차별 소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장을 한 게 노동의 인간화를 강조했습니다. 노동의 인간화. 그래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분단 노동시장 이론.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요. 분단 노동시장은 신고전학파의 경쟁 노동시장으로 인한 나쁜 결과들을 목도하면서 이제 비판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빈곤퇴치 실패했고 빈부격차가 개인의 책임 아니다. 제도적인 문제다. 시장구조, 직무구조, 계급구조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다. 그리고 차별 소외 문제가 심각하다. 빈부격차로 인해서. 그러면서 신고전학파 니네가 말한 노동시장 그게 아니야. 노동시장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분단되어 있어. 그래서 다른 속성의 근로자, 서로 교류도 안 되고 이동도 단절돼 있고 임금 근로조건 차이가 현저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 기업이 쥐고 있어. 이것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 내부 노동시장을 강조했다. 노동의 인간화,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요거를 강조했고 정부의 개입에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제도적인 장애물이 문제다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정부의 인위적인, 직접적인 개입 지원도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분단 노동시장 이론에 대표적으로 이중 노동시장 이론이 있습니다. 이중 노동시장 하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은 둘로 나뉘어져 있다. 이 둘은 서로 교류를 할 수 없고
완전히 분단되어 있다. 앞에서 다른 속성의 근로자, 분단된 노동시장 나오잖아요. 요게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1차 노동시장,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무, 그래서 고임금, 고용 안정성, 근로조건 양호한 노동시장이 1차 노동시장.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선망하는 노동시장이 되겠죠. 네. 고임금, 고학력, 뭐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진관리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반면에 2차 노동시장은 비숙련 직무가 위주가 되어 있고, 승진관리제도 이런 거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임금, 고용 불안정하고 높은 이직률,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그렇겠죠. 근로조건 열악한 시장이 2차 노동시장. 1차는 좋은 거, 2차는 열악한 거.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단 노동시장 이론, 그 중에서 이제 이중노동시장 이론이 있는데 요거는 1차, 2차로 나뉘어진다. 네, 차근차근 이해를 하고 네, 문제를 또 풀면서 복습을 하면 되니까요. 네, 막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문제 풀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분단 노동시장 가설의 출현 배경,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신고전학파에 대한 반대, 반발 요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1번 능력 분포와 소득 분포의 상이.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개인적 차이로 네, 소득 차이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네, 밝혀졌죠. 그리고 교육 개선에 의한 빈곤 퇴치 실패, 교육 효과에 대한 회의 있었죠. 소수 인종에 대한 현실적 차별, 소외, 네, 종질의 노동의 동일한 임금. 네,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번 다음 중 분단 노동 시장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실패했다고 했죠. 그래서 분단 노동 시장 이론이 출현했다. 그래서 분단 노동 시장에서는 정부의 개입, 지원 이런 것에 반대를 했죠. 2번 내부 노동 시장과 외부 노동 시장은 현격하게 다른 특성을 갖는다. 그렇죠. 그리고 분단 노동 시장 이론은 내부 노동 시장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3번 근로자는 임금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중심으로 경쟁하기도 한다. 이건 왜 그럴까요? 분단 노동시장 이론은 완전히 분리돼 있다 그랬죠. 우리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을 예로 떠올려 보세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은 완전히 분단돼 있어요. 서로 왕래가 없죠. 그런데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각각 임금 수준은 비슷해요. 임금 수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안에서는 직무를 가지고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4번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면 단순 노무직의 임금도 하락한다. 이것도 1차와 2차 노동시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고학력 노동자는 1차 노동시장, 단순 노무직은 2차 노동시장에 존재하잖아요. 서로 관련이 없어요. 이 세계,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4번은 이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분단 노동시장 가설이 암시하는 정책적 시사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 대한 정부 개입이나 지원을 강조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분단 노동시장 가설에서는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을 중요하게 봤어요. 노동시장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이다. 즉 기업이다. 기업이 일자리 수나 직무의 수 이런 거를 조절한다 라고 봤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 개입하는 건 부정적이다. 2번 공공적인 고용기회의 확대나 임금 보조, 차별 대우의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외부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 외부가 아니고 내부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의 인간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식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노동의 인간화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암시점이라고 하면 이것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노력 필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3번이 틀린 내용. 4번 다음 중 1차 노동시장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고용의 안정성, 승진 기회의 평등, 자유로운 직업 간 이동 보장, 고임금. 직업 간 이동 보장, 네, 요거랑은 이제 관련이 없겠죠. 1차 노동시장. 1차는 좋은 거, 2차는 열악한 거. 네, 요렇게 단순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차 노동시장의 특징 뭐예요? 2차는 열악한 거잖아요. 임금이 낮고, 안정성이 낮고, 네, 승진 제도 이런 것, 제도 자체도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고, 이직률은 높죠. 정답은 3번. 6번입니다. 2차 노동시장의 특징, 열악한 거, 기업 내부 승진 가능성 높지 않죠. 결근율이 높겠죠. 열악하니까. 고용기간 짧겠습니다. 이직률이 높고요. 그래서 3번이 2차 노동시장 관련 설명이고, 자신의 인적 자본을 높이려는 열의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내부 노동시장 이론입니다. 던롭이 주장한 내부 노동시장 이론. 말 그대로 노동시장이 내부로 옮겨진 거예요. 조직 내부에서 노동시장의 기능을 하는 것을 내부 노동시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 내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노동시장 기능이 어디로? 기업 내로 옮겨진 현상. 이게 내부 노동시장 이론입니다.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 내로 옮겨진 것. 내부 노동시장은 제1차 노동자, 정규직, 그리고 장기 근로자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내부 노동시장에서는 승진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승진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고용과 임금이 분리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임금이 분리되어 결정된다는 것은 임금이 노동 통제나 협상력, 관습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내부 노동 시장에서는 다시 내부 노동 시장에서는 일반 그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노동 수요, 노동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부 기업 내의 노동 통제, 협상력, 관습 등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 시장과의 임금 격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승진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대적으로 좀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이러한 승진 제도, 이런 것 때문에 내부 노동 시장에 이제 유지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내부 노동 시장은 당연히 외부 노동 시장과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단 신규 채용, 복직, 능력 있는 자를 초빙할 때만 외부 노동 시장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노동 시장이 기업 내로 옮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1차 노동자와 장기 근로자. 쉽게 말해서 노동 시장이 그 내부 외부 이렇게 교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규직이랑 장기 근로자 다 이게 뭔가 오래 지속되는 인력들이죠. 그리고 고용과 임금이 분리되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임금 대신에 승진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외부 시장과의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부 노동 시장을 형성하는 요인은 무엇이냐? 요게 출제가 좀 자주 됩니다. 내부 노동 시장을 형성하는 요인 살펴보겠습니다. 숙련 기능의 특수성. 첫 번째, 숙련 기능의 특수성. 그 다음, 현장 훈련. 그 다음, 기업 내의 관습이 있습니다. 기업 내의 관습이 내부 노동 시장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장기 근속 가능성. 장기 근속 가능성, 내부 노동 시장 형성 요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숙련 기능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내부 노동 시장, 다시 말해서 기업 내부 노동력에 의해서 축적되는 고유한 숙련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업 내에서만 숙련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 이게 숙련 기능의 특수성이죠. 이런 걸로 인해서 내부 노동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또한 현장 훈련.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현장 담당자의 노하우. 네, 이런 거는 이 기업 내에만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훈련. 그리고 기업 내의 관습. 기업 내에만 있는 관습, 위계적인 직무 서열. 이런 거는 고용의 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관습. 그리고 장기 근속 가능성. 규모가 큰 기업의 조직 내 업무 분담과 함께 이를 관리할 관리 조직이 형성된다. 그래서 장기 근속과 기업 규모가 이제 내부 노동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숙련 기능의 특수성, 현장 훈련, 관습, 장기 근속 가능성. 네, 요 네 가지를 이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은 우선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면서 또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또 막 너무 암기에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오답지로 자주 나오는 게 내부 노동 시장 형성하는 요인, 임금 수준. 네, 임금 수준 오히려 임금이랑은 거리가 있다 그랬죠. 고용과 임금이 분리되어 결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금 수준 관련 없고, 교육 수준도 관련 없고, 산업구조 변화 관련 없겠죠. 내부 기업 내 시장이니까 외적인 요인들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내부 노동 시장에서 고용과 임금이 분리되어 결정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고용과 임금이 분리되어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오답지로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답지로 자주 나오는 건 내부 노동 시장에서는 단기적 생산성과 임금이 연관된다라고 하면 O일까요? X일까요? 다시 단기적 생산성과 임금이 연관된다. X입니다. 네. 내부 노동 시장에서는 단기적 생산성과 임금이 연관되지 않겠죠. 네. 요것도 같이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복습을 해보시죠. 1번. 던롭의 내부 노동 시장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외부 노동 시장과 분리되는 독립적인 노동 시장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조직체. 어디에 내부 노동 시장이 존재해요? 기업 내에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2번. 내부 노동 시장의 특징. 먼 것은 특징 아닌 것. 제1차 노동자로 구성되고 장기 근로자로 구성된다. 제1차 노동자는 정규직. 그리고 장기 근로자. 그리고 승진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고용과 임금이 분리돼 있고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4번. 3번. 내부 노동 시장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자의 단기적 생산성과 임금이 연관된다? 아니라고 했죠. 대표적인 오답지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임금은 고용과 또 분리되어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부 노동 시장에서는 임금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나요? 기업 내의 관습이나 노동 통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성과와 이렇게 연관되는 게 아니다. 내부 노동 시장. 2번. 기업 비용 부담으로 기업 차원의 교육 훈련이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내부 노동 시장에서는요. 기업 내에서 이렇게 실시가 된다. 내부 승진이 많겠고요. 장기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겠죠. 4번. 내부 노동시장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규 채용이나 복직 그리고 능력 있는 자의 초빙 시에만 외부 노동시장과 연결된다. 그렇죠. 승진이나 직무 배치, 임금 등은 외부와 연계해서 결정되지 않고 내부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내의 관습이나 노동 통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단기적 생산성과 관련이 된다? 아니죠. 내부 노동 시장에서 임금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노동 통제나 기업 내 관습 이런 것에 따라 결정이 되고 성과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4번. 내부와 외부 노동 시장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죠.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교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5번. 내부 노동 시장의 형성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관습, 그리고 현장 훈련, 현장 담당자의 노하우, 숙련의 특수성, 기업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런 숙련, 이런 것들은 내부 노동 시장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형성 요인이라고 하면 약간 차별화 요인,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임금 수준은 거리가 있습니다. 6번. 내부 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숙련의 특수성, 기업 고유의 숙련의 특수성, 현장 훈련, 현장 노하우를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만이 가진 관습, 네, 교육 수준은 거리가 먼 것, 정답 2번. 7번. 내부 노동 시장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현장 훈련, 관습, 숙련의 특수성, 노동 강도는 아닙니다. 8번.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산업구조 변화. 산업구조 변화 아니랬죠. 산업구조, 내부 노동시장은 내부가 초점인데 산업구조 변화는 이제 외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 장기 근속 가능성, 위계적 직무 서열, 기능의 특수성, 이런 것들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 9번.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아닌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 기업 특수적 숙련 기능, 직장 내 훈련, 노하우죠. 노동 관련 기업만이 가진 관습. 네. 그래서 노동조합 존재는 거리가 있다. 10번. 내부 노동 시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은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네,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높죠. 구조 조정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력의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네,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의 형성이 중시된다. 이거는 네, 기업의 내부 노동 시장이 강화될 요인이죠. 네, 그 기업만의 기업 고유의 인적 자본 형성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3번이 맞는 이야기. 급속한 기술 변화로 제품 수명이 단축되고 수요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네, 노동력의 이제 이동, 변화도 촉진이 되기 때문에 내부 노동 시장이 오히려 약화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번. A기업은 기업의 특화된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B기업은 모든 기업에 필요한 일반 훈련에 투자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A, B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럴 때 해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어디가 해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기타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자, 기업의 특화된 훈련을 했으면은 네, 잘 해고하지 않겠죠. 왜냐면 다시 훈련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필요할 때. 근데 일반 훈련을 시켰으면 네, 모든 기업에 필요한 일반 훈련이니까 나중에 다시 인력이 필요할 때 채용하기에 훨씬 더 네, 용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기업에서 더 해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2번. 다음 사례에서 기업의 채용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국내 시장만을 상대하는 어떤 내수 기업에서 영어에 능통한 A를 채용했다. 그런데 A의 업무는 영어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네요. 네. 영어 필요 없는데 영어에 능통한 A를 채용했어요. 그러나 이 회사는 A가 영어에 능통하다는 사실이 그만큼 A가 성실하고 유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채용한 것이다. 네.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데 뒤에 나올 내용이긴 한데 지금 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교육의 신호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영어 점수라는 게 의미하는 게 그 채용 지원자의 유능함, 능력에 대한 정보를 주는 신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신호 기능, 뭐 신호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3번. 다음 사례에서 기업의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A 기업은 기업의 특화된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B 기업은 일반 훈련, 모든 기업들이 하는 일반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 그런데 상품 수요가 둘 다 감소했어요. 어디가 더 많이 해고를 한다고요? 네, B 기업이 더 해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고를 하고 다시 채용을 하기에 용이하잖아요. B기업에서 훈련한 내용은 다른 기업에서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채용하는 것도 더 쉽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4번. 립케의 인본적 경제의 의미. 인본적 경제라는 것은 경제 플러스 인본주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 하면은 경쟁시장 떠올리시면 되고, 인본주의 하면은 사회적 형평성, 네, 복지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적 시장에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는 정책 제도가 있는 경제. 네, 정답 1번. 요거는 요렇게 이해하시고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자발적 노동 이동에 따른 순수익의 현재 가치를 결정해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네, 요거는 이제 뭐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자발적 노동 이동, 자발적 노동 이동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이득을 결정해주는 요인. 자발적으로 노동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득을 결정해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순수익의 현재 가치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이제 이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에서의 예상 근속 연수가 길수록 네, 노동 이동에 대한 이득이 크겠죠. 그리고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과 현 직장의 수익의 차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주는 할인율. 요게 낮으면 낮을수록 이득이 큽니다. 할인율이라는 것은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서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개념인데 뭐 여기서 이거를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복잡하고 어쨌든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겨올 때 이제 할인율이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이득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이동에 따른 심리적 비용은 적어야 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순수익의 현재 가치, 즉 이득을 결정해주는 요인이 되고 새로운 직장의 고용 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16번. 개인들은 조직, 집단, 타인과의 서로 다른 이해와 선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쌍방 간의 거래가 있는 노동계약에서는 완전한 계약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설명 요인이 아닌 것은. 그래서 노동계약이 완전한 계약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합리적인 계약, 합리적 계약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을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이 이제 제한돼서 제한된 합리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역선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선택이라는 것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정보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역선택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 모럴 해저드죠.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합리적 결정, 합리적 계약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겠고 조정 문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2번. 17번이랑 18번 문제는 그냥 문제를 보고 암기를 해두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 간 노동 이동을 설명하는 모형은 루이스의 모형입니다. 루이스의 무제한 노동 공급 이론인데 이제 농촌에 있는 인구, 잠재적 실업 상태에 있는 농촌 인구들이 이제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의 노동력이 이제 공급된다. 그리고 노동 공급 곡선은 수평이다. 네, 무제한 노동 공급.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루이스의 노동 공급 곡선은 수평이다. 무제한 노동 공급 이론. 요거를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8번. 다음 중 노동력의 지역 간 이동 이론에서 도시 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도시 부문, 비공식 부문 나오면 토다로 모형이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세요. 도시, 비공식, 토다로. 이렇게 18번에 4번.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 노동시장 이론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다른 문제들도 같이 풀어봤고요. 오늘도 장시간 동안 같이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또 화이팅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재충전 잘 하시고 간단하게 복습하시면 더 좋겠죠. 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